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학습연구년을 하고 있는 교사 정연입니다. 앞서 중국어 선생님들의 열정을 보면서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시구나. 저도 이제 내년에 학교로 돌아가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정은 선생님께서 와이파이 짱짱한 학교 환경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에 정말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하면서 저도 이제 보고서에 제안하는 사항 중에 하나였거든요. 환경을 구축해 달라는 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올 한해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메타버스 활용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정윤주 강사님께서 수업 공유 앞마당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현장에서 올해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 제 이야기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들과 이 부분만 공감을 한다면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교육에서 메타버스를 고민하고 교육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어, 공감을 한다면 오늘 이야기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많이들 이제는 들어보셔서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선생님들께서 메타버스가 뭐지? 라는 질문 자체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셔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메타버스가 있다더라, 아, 가상세계라더라까지는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메타버스를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증강현실, 거울세계, 가상세계, 라이프로깅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이 그림을 선생님들한테 유형을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예시로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보시면 되게 익숙한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에어비앤비, 뭐 포켓몬, 우리 사진 찍을 때 이쁘게 보이려고 쓰는 앱, 스노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이게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타버스는 전혀 새로운 공간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한 가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육을 해보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가상세계라는 이 좁은 범위에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게더타운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잽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이렇게 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거를 잘 하지 못해서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연수를 준비하면서 제가 수업을 했던 사례들은 없고 연구를 했던 자료들 중에 어떤 걸 공유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가볍게 주로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려보자 해서 영상을 몇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정은 선생님께서 수업하셨을 때 제페토를 이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페토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넓구나라는 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간단히 한번 보실게요. 소리가 잘 나가고 있나요? 소리 어, 안 나옵니다. 어, 왜 그러지? 잠시만요.
이제 나오나요? 네네네네네. 나옵니다. 이까지만 한번 보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아이들은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반모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페토 안에는 정말 현실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가 지금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페토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뭐 놀이동산 네, 가서 논다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아바타들이 가상 공간에서 놀고 있고요. 제가 뒷부분에서 드라마를 만드는 PD를 시켜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직업이 미래 사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내가 뭘 하지라는 고민에서 이 메타버스 공간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세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실까요?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제일 첫 번째 하면 김은영 차을사님. 이세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알파고? 그죠? 네. 저도 딱 이분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장학관님과 저는 같은 세대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닌가 봐요. 네, 이세돌이라는 이세돌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바둑 기사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세돌은 가상 아이돌입니다. 한번 이 이세돌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또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 소리는 안 나오고요. 화면은 잘 나오고 자막은 잘 보여요. 그래서 누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세돌이라는 이 그룹의 이름의 뜻을 혹시 추측이 가능하실까요? 이세돌이 뭐의 약자냐면 이 세상 아이돌의 약자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영어로 this world가 아니라 another world를 나타내는 말로 한자로 다를 이자를 써서 다른 세계의 아이돌이라는 뜻으로 데뷔한 그룹이고요. 실제로 데뷔를 하면서 실제 음악 차트에서 1위를 했던 그룹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인터뷰를 준비했던 이유가 뭐냐면 왜 아이들이 가상세계에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이 아이돌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아이들이고요.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이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이 인터뷰를 보면서 조금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했던 게 뭐냐면 이 아이의 인터뷰 중에 버추얼이 자기들에겐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을 굉장히 기성세대들은 분리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세대의 아이들은 사실 가상과 현실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이것이 뭐 이것과 이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가상현실에서 사는 게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자기를 더 드러내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왜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유튜버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버를 넘어서서 요즘에 또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버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보시면 버추얼 유튜버라고 해서 내가 나타나서 유튜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바타를 내세워서 내 아바타가 유튜버가 되게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가상의 다른 나의 아바타를 내세워서 아이들이 나를 표현하고 싶어하고 이러한 가상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면서 현 시대의 흐름을 조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세대에 관한 담론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선생님, MZ세대 이제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왜 MZ세대라고 해서, 97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Z세대라고 해서 우리랑 조금 다르다. 이 아이들의 디지털에 관련된, 경험치가 다르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를 거쳐서 디지털 세계를 입문했던 우리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메타버스를 논하면서 Z세대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알파 세대라고 들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MZ 세대와는 또 완전히 다른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MZ 세대를 좀 적응했나 싶은데 우리가 또 알파 세대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알파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제가 메타버스를 이야기 드리면서 왜 알파 세대를 이야기를 드리는지도 그 뉴스 영상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소리 안 나오고 화면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소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소리가 왜 안 나올까요?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는 나왔었나요, 장학관님? 처음부터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네네네.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전체의 음성이 막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전체를 최대로 그래요? 지금 올렸는데 네네. 이유가 뭘까요?
공유를 할 때 소리 공유 버튼 같이 눌러야 되나요? 이거 잠시만요.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MZ세대를 지금, 넘어 이제 알파 세대가 감사합니다. 등장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태어난, 그러니까 8살에서 11살 아동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희정 교수와 함께 알파 세대와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떤 세대 담론,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화두는 MZ 세대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파 세대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전환이 이렇게 가속화됨에 따라서 알파 세대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제 미래 세대의 어떤 소비 패턴이라든지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어떤 트렌드를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큰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이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접하고 체화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을 조금이라도 그렇죠. 이제 네. 경험한 세대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알파 세대와는 좀 구분해가지고 상세하게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약간 신인류 네.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미래 콘텐츠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질 걸로 보시나요? 참 그걸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지금 기성세대로서는 경계를 넘는 어떤 상상력 그리고 알파 세대와의 이런 끊임없는 소통에서 그 답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파 세대의 어떤 확장 이런 활동 영역이 메타버스로 이제 대표되는 그렇죠. 이런 가상 세계까지도 확장될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메타버스의 실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그런 제기하는 그런 시각도 존재를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가상 세계를 일찍이 경험한 알파 세대가 이제 소비의 주축이 된다면 전혀 다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비즈니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알파 세대가 경험하는 건 지금 어른들, 특히 MZ 세대와도 완전 다를 겁니다. 이런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예측하고 또 준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파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알파 세대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알파 세대는 완전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디지털 사실 이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 세계로 넘어온 사람들이고 알파 세대가 또 MZ 세대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친구들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이라 좀 다른 신인류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알파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자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알파 세대의 이제 2010년생이 내년에 중학생이 된다, 긴장을 하라. 이 중학생이 되는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우리는 또 다른 아마 변화를 겪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파 세대를 가르쳐야 하는 우리가 이 아이들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이 아이들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까지 제가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정말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곳이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교육의 한 장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 교육이 필요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직장은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현실 세계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할 것이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직업들 중에 하나로 막 제시를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아바타 성형수술가, 아바타 디자이너,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거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생겨날 수 있는 이 무한한 직업 세계에 대한 탐구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곳이 된다면 그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당연시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내린 연구의 필요성이었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메타버스와 교육을 접목해서 우리가 이거를 활성화하고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의 4가지 영역에서 교육을 생각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자꾸 이 가상세계에만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저 겟더타운이랑 제비랑 이런 거 맵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수업에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그거에 대한 장벽이 높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요. 이게 메타버스를 어떤 교육의 도구, 기술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관점으로 바꾸다 보면 메타버스 교육이 꼭 그러한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에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덕 시간에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났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에 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저는 메타버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메타버스에 대해서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우리가 법을 만든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니?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메타버스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관점을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메타버스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분명히 강화가 돼야 돼요.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창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동시에 학생들도 이 메타버스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사시도 방문을 해서 메타버스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 교육이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벌써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시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그런 곳에서 메타버스를 경험해보고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창조해보고 거기에서 마음껏 놀아본 아이들과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아이들의 경험치가 주는 앞으로의 갭이 너무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 교육을 하자. 그래, 우리 뭔가를 대단히 세워놓고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의 교육 안에서 그냥 교과에서 소재로 사용을 하고 도구로 사용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경험치를 좀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 학자가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었는데요. 뭐냐면 기술의 혁신이라는 건 내가 태어나고 일어난 이후의 일이 기술의 혁신이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은 그냥 things, stuff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알파 세대, MZ 세대 아이들은 이런 디지털이나 메타버스가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더니 그냥 있던 거, 너무 당연한 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만 해도 컴퓨터나 모바일도 굉장히 혁신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뭔가가 새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아이들은 이건 그냥 당연히 있던 거, 그거 그냥 그 things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메타버스 뇌과학자이자 메타버스 전문가인 장동순 교수는 메타버스가 이제 곧 유니버스가 될 거다. 그리고 일상이다 이제는. 그러면서 3년, 5년 안에 메타버스 세상이 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후에는 우리가 휴대폰 모바일이 처음 나오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안겨줄까라고 했을 때 하고 나서 모바일이 우리에게 그냥 일상이 되었던 그 시기보다 메타버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일상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3년에서 5년 안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를 왜 교육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학생들에게 일상이
교육에서 특별함으로 다루어지면 교육과 현실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상을 당연히 교육 현장에 그대로 접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않고 삶의 영역을 확장해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교육에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러한 자료를 준비를 했고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서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메타버스 연구를 하면서 제가 되게 아쉬웠던 게 제가 현장에서 적용을 못 해보잖아요. 학교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를 해보신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다행히 저에게 자문을 되게 많이 해주신 분이 계세요. 메타버스를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어요.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 이런 자문을 많이 해주신 이소연 선생님께서 다음 타임에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쭉 연결해서 저희는 한 세트거든요. 쭉 연결해서 들으시면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도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정연혜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편의 명강의를 들은 느낌입니다.